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휴일에도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는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더 강도 높은 공격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대통령이 나서 주변 걸프국에 사과하고 공격 중단을 선언한 지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자, 김자민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예고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 이란이 매우 강력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는 현지 시간 7일 SNS를 통해 이란의 나쁜 행동으로 지금까지 공격받지 않았던 지역과 집단이 완전한 파괴와 죽음의 검토 대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무조건 항복 거부 의사를 밝히자 더 강한 공격을 예고한 겁니다. 같은 날 열린 중남미 12개국 정상회의에선 사흘 만에 이란 해군 함정 42척을 격파해 해군이 종말을 맞았고 공군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쿠르드족의 이란 공격 가능성을 정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틀 만에 쿠르드족의 이란전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미 전쟁이 충분히 복잡하다는 이유에서인데 쿠르드족 개입이 지역 분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대통령이 나서 주변 국가들에 대한 공격 중단을 선언했지만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다시 공격에 나섰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아 한 명이 숨졌다고 밝혔고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도 이란 공습으로 화재가 났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의 미국 대사관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에 로켓포가 연속으로 떨어져 방공 시스템이 작동했지만 아직 사상자나 피해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중동 사태의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경제에 미칠 파장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자, 세계 원유 5분의 1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서 어느덧 유가가 배럴당 $10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위험한 건가요? 아마 이제 휘발유를 직접 주유소에서 넣어보신 분은 체감할 거예요. 네. 지금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944원이에요. 예. 일주일 전 제가 1,600원대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200~300원 올랐죠. 네. 네. 국제 유가 특히나 이제 서브텍사산 중진료는 전쟁 전후 역대 최고포로 올랐어요. 일주일 만에 35%가 오른 겁니다. 그럼 계산해 보면 단순 계산해 보면 지금 수준에서 $100라고 하면 한 $10 정도가 더 오르는 것이지만 우리가 주유소에 가서 2,100원, 2,200원 하면 체감이 확 오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대중교통 이용해야 하나라고 고민하실 텐데 성심당 빵집을 예를 들어 볼게요. 예. 평상시 1,000개를 만들어내는데 저 유통 문제 때문에 이번 주부터 800개밖에 못 만듭니다. 네. 200개가 줄었어요. 서로 줄 서서 만든 맛집인데 전 세계가 전부 다 사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물론 EAI 국제에너지기구의 이제 재고분 91분은 갖고 있지만 유통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보게 되면 설상가상으로 카타르에 있는 LNG선 폭파됐죠. 여기다가 페트로치아만에 정박돼 있던 유조선도 이제 격파를 당하면서 수급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해군 동원에서 지켜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미국도 난래요. 미국은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를 넘어섰습니다. 전국 예. 평균이. 네. 아마 캘리포니아 가보시면 4.8달러, $5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재고가 한 208일분, 7개월치, 그리고 이제 한 600만 배럴 정도 왔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석유 소비국 1위입니다. 전량 원유를 수입하지만 예. OECD 특히나 이제 이 GDP 대비 소비량 1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아마 중동산 원유 비중이 좀 과도하기 때문에 이걸 중동이 일단 막혀 있기 때문에 미주라든가 호주라든가 중남미 쪽으로 이 수입선 다변화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네. 아까 수급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쿠웨이트 등 산유국들이 잇따라 감산을 밝혔던 겁니다. 이 공급망이 불안해진 상황에서 유가 더 뛸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아닌가요? 맞습니다. 카타르, 이라크, 쿠웨이트까지 나서서 네. 셀프 감산이에요. 네. 아니 호르무즈 통행이 안 되니 증산을 한다 하더라도 저장할 곳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 이걸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셀프 감산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국제 유가는 이제 물가 지출 비중이 워낙 크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시차를 두고 반영돼야 될 물가가 지금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뭐 최고 가격 지정제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건 임시 방편이에요. 예. 국제 유가가 이렇게 수직선으로 오르고 있는데 아무리 누른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난 6일부터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해서 매점 매석 단속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뭐 50원, 100원 올랐던 것들이 5원, 7원 상승폭은 둔화돼 있어요. 예. 문제는 뭐냐? 어느새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역전돼 있는 상황이고 정부가 이제 1997년 국제유가 자유화 이후에 처음으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가격 상한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예. 장점은 일단 소비자들이 그래도 어느 주스를 가더라도 똑같은 가격에 기름을 넣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은 커질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인위적으로 가격 통제하게 되면 당연히 주유소의 경우에는 우리 일시 품절입니다. 그러네요. 담합하면서 공급을 좀 물량을 줄이게 되면 이른바 공급 절벽에 나설 수도 있고 예. 네. 또 하나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국제유가를 인위적으로 이제 통제할 경우 손실본 그 사업자가 손실본 분은 국가 세금으로 메꿔줘야 합니다. 네, 부작용도 상당히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렇게 유가 상승이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고 또 원화 약세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이 될까요? 이른바 S의 공포.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하면서 국제유가는 65달러 선, 60달러대 중반인데 네. 이미 지금 90달러대입니다. 네. WTI 90달러대 그리고 이제 브렌트유 92달러대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제 한국은행은 2% 성장을 점치고 있는데 만에 하나 국제유가가 100달러로 고착화되게 되면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400억 달러 손실을 보고요. 예. 또 물가 상승률이 1%대로 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2%였던 물가 상승률은 더 높아지는 거죠. 3% 이상 높아지게 되면 고물가. 그리고 2%였던 이 성장이 낮아지게 되면 저성장. 이게 바로 가장 경제학자들이 풀기 어렵다는 S의 공포, 예.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수 있는데요. 실제 소비자 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품목 가운데 물가 가중치가 가장 높아요. 물가는 47, 천 기준 47인데 이 얘기가 뭐냐? 국제유가가 10%만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0.47%포인트 오른다는 건데 예. 지금 일주일 새에 35%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2월 달까지 물가는 2%를 하더라도 3월 국제유가 변동분이 전쟁 이후에 변동분이 반영이 되면 바로 2에서 3%로 오를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아까 수급 얘기하시면서 유가 얘기를 할 때 사실 지난주에 증시가 굉장히 급등락을 많이 반복을 했고 이 유가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B2는 늘어났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이제 반도체주 쏠림 현상, 네. 반도체가 전체 주수 80% 이상의 상승을 견인하다 보니 저는 7만 원에 팔았는데요. 21만 원에 다시 매수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타날 정도예요. 자, 그러다 보니 증시가 조정을 보이면 오히려 레버리지를 쓰는 거예요. 네. 그동안 못 받던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2배의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국내 증시가 연일 10% 내외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 B2도 증권사에서 빌린 B2가 있고요. 이것도 33조, 32조 넘어가서 역대 최대인데 또 하나 이것도 안 되니 마이너스 통장 예. 쓰시는 거 아니시죠? 네. 마이너스 통장 쓰고 이걸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5년여 만에 최대예요. 최대 닷새 만에 1조 3천억 원 넘게 마이너스 통장으로 네. 직장인들이 여기에 투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되면 증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전쟁은 예측의 범위가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중동 사태로 흔들리는 세계 경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승리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 시리즈 방식이라는 새로운 경선 방침을 정했는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태영 기자, 정청래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승리에 모든 것을 걸겠다며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억울한 컷오프와 낙하산 공천, 부정부패 공천 등이 없는 사무 공천과 시스템, 공정, 투명, 속도를 강조한 4강 공천을 제시했습니다. 정 대표는 당대표 권한인 전략 공천을 하지 않겠다며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을 강조했습니다.
중수청, 공수처법 정부안 관련 당내 이견과 관련해서는 세상에 완전 무결한 완벽한 건 없다며 입법권이 당에 있기 때문에 조율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선 사법 불신의 원흉이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새로운 경선 방식은 어떤 논란이 있나요? 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공천에 이른바 한국 시리즈 경선 방식을 도입한 뒤 당 안팎 개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역을 제외한 도전자들끼리 먼저 예비 경선을 치른 뒤 최종 승자가 현직 단체장과 1대1 결선을 벌이는 방식입니다. 당 지도부는 조직 기반이 약한 도전자들에게 기회를 넓히고 경선 흥행을 끌어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중량급 후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 시리즈 경선에 대한 회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된 신동훈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원유철 전 의원도 경기지사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말을 달구는 정치권 쟁점들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김진욱 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어제 부산을 찾은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코스피 6천이 가능했을 거다라고 해서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한 전 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이 5천, 6천의 주가지수 저는 너무 좋게 생각해요.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긴 한데 그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이 아니라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옴으로써 생긴 그런 면에서 좌우된 현상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안 하고 아직까지 정치하고 있었으면 역시 5천, 6천 찍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여당에서 한 전 대표 발언 동의하시나요? 참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점점 저 주장이 굉장히 좀 황당하게까지 느껴지는데 네. 막 경제, 특히 뭐 주가 이런 것들이 마치 시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오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너무나 단순하게 이해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좀 그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 대한 노력 이런 부분들을 너무 폄훼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다들 기억하실 텐데 상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처음엔 그건 찬성하는 듯 했습니다.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었으니까요. 그러나 네. 정작 민주당이 그 상법 개정을 시도했을 때 반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거부권까지 행사했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마치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이런 코스피가 뭐 5천, 6천 시대로 가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게 동의하기가 어렵고 지금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법 개정 또 그리고 뭐 저기 예를 들면은 그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 그런 상황들 때문에 시장이 반응을 긍정적으로 해주는 것인데 너무나 좀 단순하게 이해하신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윤석열과 일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한 전 대표는 석고대죄하면서 사과하라고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정권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왜 죽은 권력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의 어떻게 보면 코스피 관련해서 6천 올라갔다 이제 5천대로 내려왔는데 뭐 이재명 정부가 잘한 게 있겠죠. 그렇지만 솔직해지셔야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장중 오르는 80%를 견인했다는 게 수치상 팩트가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성남시장 시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삼성 재벌 해체하자고 그렇게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네. 기업에 대한 관점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의 SK 하이닉스 말고요. 방산과 원전 관련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윤석열 정부 때 이미 세일즈 외교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채권을 통해서 26조 원의 어떤 수주를 했고요. 폴란드와 중동의 방산 산업 관련해서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인된 게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떻습니까? 이른바 감원전 관련해가지고 원전 생태계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생태계가 소위 망한 걸 윤석열 정부에서 그거를 회복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정부의 일정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어떤 모든 게 다 했다고 하는 게 조금 무리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제 한 전 대표 발언 가운데 또 눈에 띄는 게
보수 재건에 집중을 하겠다라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부정하진 않았거든요. 말을 아끼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얘기하거나 또는 출마지를 미리 예정해서 얘기했을 때 본인을 제명한 국민의힘에서의 보다 더 강력한 견제구가 계속해서 날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일단은 좀 피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출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출마한다고 해서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이 그 보수 또는 그 지금의 이 보수 재건 뭐 이런 주장만 해서 과연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냐 하는 부분 여전히 저 의문스럽다 생각되고요. 보수 재건이라는 측면만 얘기했을 땐 결국은 지금 그 국민의힘과 그 경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아닙니까? 보다 더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래서 중도층까지 소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 주시지 않고 계속해서 보수만 재건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집 안에서 집토끼만 가지고 경쟁해보겠다라는 의미로 들려서 굉장히 좀 저런 식의 방식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그 한 전 대표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한 전 대표가 찾은 구포시장 위치가 또 북구 갑입니다. 공교롭게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이곳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빅매치가 성사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조국 대표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는. 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일정 부분 리스크가 있는 쪽보다는 좀 안전하게 호남 쪽이나 아니면 유리한 경기도 수도권 쪽으로 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기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박민식 전 의원인데요. 예. 이쪽이 전재수 의원과 박민식 전 의원은 4번 맞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2대2로 어떻게 보면 무승부였죠. 그런데 전재수 의원이 지금 부산시장으로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선 태풍의 어떤 진원지가 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박민식 전 의원이 지금 현장에서 홀로 인간 각도계라는 그런 별명이 생길 정도로 낮은 자세에서 구포시장을 돌아다닌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세훈 시장 SNS를 통해서 장동혁 대표를 향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당이 수도권 선거를 포기했다면서 끝장 토론을 제안했거든요. 이게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대안과 미래 쪽에 있는 의원분들이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래도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만큼 하나가 되자 이런 목소리로 냈습니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행태를 본다면 사법장악 3법을 넘어서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자 탄핵을 얘기하고 있고 네.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검찰이 조작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는 살인과 강도보다 나쁜 짓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국민들이 볼 때는 이렇게 힘이 센 대통령이 본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조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살인과 강도보다 나쁘다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단일한 전선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해야 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떤 전선을 그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이 나경원 의원 얘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평가가 안 좋다며 이 당탄 말고 반성이 먼저라고 반박에 나섰고 반면 오늘 윤상현 의원은 중진들이 후보들 발목 잡지 말라며 이 중진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데 외부에서 보시기에 평가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를 과연 어떤 전략으로 치러내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 내의 중진들이라고 하는 분들 목소리조차가 이렇게 그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것이 전혀 통일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를 대응하는 어떤 그런 전략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의 수립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를 일단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장동혁 그 대표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윤호개인 노선과 같은 방식으로는 지방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보면 장동혁 대표 체제를 지지하는 그런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면
지금 지방선거에 임하는 이런 후보들의 입장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 아닌가.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장동영 리스크라는 말까지 꺼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당내에서 정리가 안 되면 결국은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후보들이 앞으로는 각자 도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 당이 빨리 이 어떤 상황들을 정리해내지 않는다면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 크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재보궐선거 전략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전략공천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항을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당에서 심사숙고하고 있고요. 이기는 전략공천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 정청래 대표 논란의 지역구인 계양을에 이기는 전략공천을 하겠다 밝혔습니다. 이 사실상 기자회견에서 못 박은 상황인데 이 김남준 전 대변인과 송영길 전 대표 중 누구에게 힘을 실어줄 거라 보십니까? 글쎄요, 요즘 당의 고민이 계속해서 깊은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어떤 그 고민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오늘 정청래 대표가 전략공천으로 가겠다라는 걸 분명히 한 만큼 네. 뭐 그 지역에서 또는 뭐 계양, 연수 지금 두 곳이 이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경선의 방식이 아닌 상황이고 또 이기는 공천을 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경쟁력을 평가해 볼 것이고요. 가장 그 어느 사람을 어느 지역에 배치했을 때 그 승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뭐 지금 개항에 누구를 지금 공천하는 것이 유리한 것뿐만 아니라 연수까지 포함해서 당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민석 총리와 유튜버 김어준 씨의 신경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중동 사태에 대한 김민석 전 총리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발언 발단이 됐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장은 대통령이 만들어가던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그 분위기 하에서 대통령이 공급하던 신뢰자산에 의해 올라간 면이 있는데 대통령이 순방 중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어요.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기회도 없다 보니까 그런 리더의 부재가 불안감을 더 증폭시켰을 거라고. 아빠 없는 자식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말하자면 빈집털이죠. 좀 발언이 센 것 같긴 한데 이 발언에 대해 총리실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며 반박하는 보도자를 냈고 한 시민단체가 이 대통령 팬카페를 통해 김어준 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김어준 씨가 여권 지지층의 공격을 받는 상황,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김어준 씨에 대해서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 뭐 충정로 대통령이 김어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오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본질은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의 본인이 만들어낸 부분이 있습니다. 국정이란 거는 사실상 대통령 개인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싱가포르하고 필리핀 저는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SNS, X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것뿐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언급하지 않으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없는 상황 아니냐, 빈집털이 아니냐 그런 비판을 김어준 씨가 어떻게 보면 대놓고 하는 거고 이거는 김민석 총리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김어준 씨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쪽 입장에서는 이게 경찰에 고발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신경전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은 이런 신경전이 불필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지금 당내에서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지지층들이 이렇게 분열되고 분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지방선거까지 90여일도 안 남았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지지층들이 분화하고 분열돼서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결과가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 온다면 그 부분을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다시금 이 지방선거의 승리를 통해서
내란 세력들을 완전하게 척결하고 이재명 정부의 어떤 발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승기를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이 안 되는 행위들은 지지층에서도 더 이상 이렇게 확대해서 나갈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 뭐 내분으로 이어지는 것 네. 아니냐라고까지 얘기 나오는데 이번 지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선은 지선보다 이분들의 마음은 본인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오만이 제가 볼 때는 어떤 틈이 벌어질 수 있어서 지선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이분들은 일단 지선을 넘어서 당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고요. 결국 김민석이냐 아니면 정청래냐 이 두 사람이 극단적으로 좀 싸움에 치닫는 상황이 놓일 거고 그거는 결국 2년 뒤에 있을 공천, 이 네. 공천이 이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가 흥행하면서 이 배경지인 강원도 영월 청령포도 인산이내입니다. 청령포로 들어가는 배를 타려면 2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승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굽이치는 물줄기가 섬을 휘감습니다. 병풍을 쳐놓은 듯 거대한 암벽 봉우리가 절경을 이룹니다.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17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조선 6대 임금 단종의 유배지이자 영화 왕가 사는 남자의 배경지인 강원도 영월 청령포입니다. 영화 개봉 이후 이곳엔 평일 2,000명, 주말엔 하루 6천여 명이 찾고 있습니다. 유배까지 오신 그 단종을상 가슴이 몇백년 전으로 타임머신 타고 올라간 것 같고 좀 마음이 아프죠. 560년 전 단종이 그랬듯 지금도 청령포에 들어가려면 배를 타야 하는데 2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배를 2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청령포로 들어가는 선착장은 방문객들로 이렇게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단종이 머물던 어소부터 그가 쌓은 망향탑까지 구석구석을 돌며 아픈 역사를 느낍니다. 단종 잘 몰랐는데 여기서 보니까 더 뭐라 해야 되지? 더 생각이 깊어졌고 울컥했어요. 2월 방문객은 3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배 넘게 늘었습니다. 지역 상권도 살아났습니다. 먹거리들 있거든요. 웨이팅 엄청 길게 섭니다. 네, 제가 영월 입성한 지 11년 차인데요. 처음 봤어요. 오는 4월 이곳에서 열리는 단종문화제엔 장항준 감독과 주연 배우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정돼 있어 역대 최다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자, 화제를 보고 있는 사건 사고 짚어봅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앞서 보신 것처럼 단종 오빠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 관객 넘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지금 뭐 기세가 거침이 없습니다. 신기록을 또 경신했다고요? 네, 지금 엄청난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한국 영화계 다시는 거의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흥행 열기가 예.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분위기 기준으로 봐서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흥행 열기인데 네. 어제의 흥행 성적이 오늘 발표가 됐거든요. 어제 하루 동안 75만 4,500여 명이 예. 극장을 찾았습니다. 이 정도 기록이라면은 거의 뭐 그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만 볼 수 있었던 그런 기록인데 이게 지금 이 영화가 개봉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적이 나타났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데 이 영화가 처음에 개봉했을 때는 100만 돌파할 때 5일이 걸렸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100만 돌파의 그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디까지가 지금 수치가 나올지 지금 뭐 그 가늠키가 어려운 상황인데 네. 현재까지의 성적이 범죄 도시 3탄의 기록을 깬 상황이거든요. 예. 앞으로 수많은 다른 기록들도 깨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모든 역대 개봉 영화 통틀어서 34번째 천만 영화에 등극했고 한국 영화 기준으로는 25번째 천만 영화가 됐습니다. 네. 네, 이 장항준 감독 다양한 작품을 했지만 사실 이렇게 1,000만 영화 돌파는 처음인데요. 이번 영화로 이 단번에 수익이 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네, 장항준 감독이 그동안 이제 부인을 잘 만나서 호의호식하는 남편의 아이콘으로 네. 그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네. 이제 드디어 본인이 돈을 많이 벌게 될 것 같습니다. 영화계 안팎에서는 이번 영화 흥행으로 한 30억 원 정도는 벌 수 있지 않겠느냐, 인센티브 합쳐서. 예. 그렇게 지금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장항준 감독이 어렸을 때 들었다는 예언이 실현된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항준 감독이 어렸을 때 공부를 못해서 네. 나는 최악의 어린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집안 어른들도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준 감독 어머니가 얘는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나라고 하면서 점집에 막 이제 데리고 돌아다녔는데 어느 점집에서 얘는 평생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돈을 벌 아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준 감독 어머니가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반응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장준 감독 결혼해서 부인인 김은희 작가가 스타 작가가 되니까 이제 장준 감독 가족들이 어렸을 때 그 점집 예언이 김은희 작가의 며느리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영화가 흥행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장준 감독 본인이 예언을 실현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 집안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앞서 장항준 감독이 관객 1,000만을 넘으면 뭐 성형과 개명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이걸 못 지키게 됐죠. 대신 이것을 쏘겠다고 합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뭐 어떻게 다 지키고 삽니까? 뭐 그런 사람이 전 세계에 한 명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석가모니? 그 정도? 짜고 한 얘기였다. 짜고 한 얘기. 가능성 제로. 그래서 제가 이제 대안으로 시내에서 제가 커피차 이벤트를 시민들. 네, 장항준 감독이 쏘는 커피 저도 마셔보고 싶은데요. 이 왕사남의 흥행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보세요? 흥행이 언제까지 이어질런지는 뭐 지금 예측이 어렵습니다. 네. 1,000만까지 간다는 것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네. 전 500만 갔을 때도 설마 1,000만 가겠나? 요즘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우리 그렇죠. 흥행 상황이 설마 1,000만 가겠느냐 했는데 너무 쉽게 1,000만을 가는 바람에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장항준 감독은 이렇게 쉽게 1,000만이 가면서 지금 1,000만이 갈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난사했던 수많은 지금 공약들이 다 시건이 되면서 지금 경거망동의 아이콘이 됐고 여기 이 1,000만 소식에 대해서 각계각층에서 지금 그 축하 인사가 건네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왕가 사는 남자가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것은 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던 우리 영화계에 신락 같은 희망이자 따사로운 축복이다라고 또 이제 높이 평가했고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박창진 선임 부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이번 성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K 이니셔티브의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라면서 정부와 함께 창작 생태계를 두텁게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조영술 대변인도 왕가 사는 남자와 같은 작품들이 꾸준히 만들어진다면 대한민국 영화 생태계 역시 다시 한번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네, 다음엔 무거운 소식입니다. 어제 배우 이재룡 씨의 음주운전 사고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 현장이 담긴 영상이 이번에 공개됐어요. 네, 어제 SBS 8시 뉴스에서 이재룡 씨의 사고 당시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CCTV 영상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 영상에서 보면 이재룡 씨가 탄 흰색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더니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그대로 질주하는 모습이 저렇게 담겼습니다. 근데 중앙분리대가 크게 파손됐지만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에서 벗어났는데 이후에 인근 골목에서 다시 포착이 됐습니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사고 여파로 파손된 상태였는데 중앙분리대 파편이 도로에 떨어진 채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룡 씨 측은 운전 당시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처음에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모든 매체에서 일제히 음주 사고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룡 씨가 음주 사고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룡 씨가 사고를 낸 뒤에 자신의 집에 주차를 해놓고 그다음에 지인의 집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경찰에 검거가 됐거든요. 그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했더니 면허 정지 수준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재룡 씨는 운전 당시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지금 경찰에서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의 행적, 음주 여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에겐 충주맨으로 잘 알려진 전 공무원이죠. 김선태 씨가 만든 개인 채널이 성공할지 주목이 됐는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먼저 김선태 씨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선태입니다. 채널을 만든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0만이 되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우러러 볼 수 있도록 가장 낮은 자세로 임하기로 했어요. 광고가 엄청 달리긴 했어요. 지금 메일이 700개 정도가 있거든요. 진짜 홍보 전문 채널을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그게 뭐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건이든 제도든 공익적인 거든 기업이든 다양하게 홍보를 할 생각이니까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불과 사흘 만에 구독자 100만 명을 넘겼다는데
대체 인기 비결이 뭔가요? 인기 비결이 진짜 그러니까 이분이 충주시 공무원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했었는데 네. 공무원이 하는 채널 치고는 진짜 톡톡 튄다라고 주목을 받으면서 그럼 이분이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그 공무원 그만두고 나서는 또 어떤 걸 만들까 거기에 궁금증이 쏠리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요즘에 유행이 유행을 부른다. 예. 유명이 유명을 부른다. 요즘에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매체들이 막 보도하고 막 점점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더 궁금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라고 궁금하니까 더 많이 또 구독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분이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독립해서 유튜브 채널을 좀 운영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많은 직장인들이 요즘 꿈꾸는 나도 이 직장 그만두고 유튜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한번 직장인의 로망이 돼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직접 그렇게 하는 건 아니더라도 감정이입해서 마치 대리만족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분의 행보를 응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100만이면 사실 여느 대기업 유튜브 못지않은 규모일 것 같은데 심지어 게시된 2개 영상이 그 길이도 짧은데 조회수가 1,300만을 넘겼더라고요. 이 정도면 수익도 꽤 나올 것 같습니다. 예, 2개 1,300만원 넘었다고 하는데 이러면 지금 그 추정치가 나오는 게 최소 1,000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까지도 그 광고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정치가 나오고 있어서 사람들이 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 수익이라는 게 광고 수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슈퍼챗이라고 해서 직접 시청자들이 후원하는 것도 있고 멤버십 회비도 있을 수가 있고 기업 협찬이라든가 뭐 PPR 광고 이런 수익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상당한 수입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빌딩 올리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광고 메일도 700통이 쏟아질 정도라고 하는데 김선태 씨 수익 일부는 기부를 한다고요? 네, 김선태 씨가 수익의 30%를 기부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김선태 씨가 지금 영상 하나 내놓고 6급 공무원 몇 달치 월급을 벌은 것 같다. 그러네요. 그 공무원 퇴직금이랑 나중에 새로운 유튜브 그 수입이 같이 입금이 될 것 같다. 기업들 광고까지 하면 조만간 빌딩 올릴 것 같다. 이런 댓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김선태 씨가 광고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 댓글에서 자기들 광고를 좀 부탁한다 이런 재밌는 댓글들이 좀 달리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여러 기업과 기관들에서 밥상에 숟가락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선태 씨 유튜브 채널 인기를 많이 얻으니까 거기에 댓글을 달면서 본인들도 홍보하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독립기념관에서 독립을 축하합니다. 독립하신 기념으로 독립기념관에 방문해 주세요. 이런 댓글을 달았고 대전경찰청입니다. 피싱 아닙니다. 막 이런 댓글도 달았고 어린이 천문대입니다. 별의별 댓글이 다 달렸는데 관측 좀 하겠습니다. 뽀로로 채널에서는 저희 꽤 닮은 것 같지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았는데 심지어 유튜브 코리아에서 어서와 유튜브는 처음 이 아니시죠? 막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 거예요. 굉장히 많은 곳에 댓글을 달면서 이 중에 일부라도 이 기관이나 기업들에서 이제 김선태 씨한테 홍보를 의뢰한다면 그 홍보 수익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최고령 배우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무대에 올라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누굴지 직접 만나보시죠. 얼마 전에 이순재 씨, 내 형님이라고 불렀던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위로 모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아. 내가 아쉽기 짝이 없는데 어쨌든 살아있으니 숨을 쉬고 있으니 내가 평생 하던 일은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신구 씨 올해 90살인데 이 무대에서 존재감과 집중력이 돋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이제 신구 씨가 연극 무대에 오른 겁니다. 장진 감독의 신작 연극인데 불란서금고 북벽에 오를 자 누구다냐라고 하는 제목인데 연극이라는 거는 커트가 없거든요. 다시 찍는 게 없는 거거든요. 무대에서 계속 그 호흡에 따라 가야 되는 것이고 특히 장진 감독의 작품이 굉장히 대사가 탁탁탁 치면서 그 호흡이 빠른 작품인데 그거를 신구 씨가 90살의 나이에 집중력을 잃지 않고 그 무대를 계속해서 그 중심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사 자체가 많지는 않은데 신구 씨의 어떤 존재감, 카리스마, 연기의 어떤 깊이 이런 걸로 작품의 무게를 잡으면서 관객의 찬탄을 자아내고 있고 이렇게 원로 배우가 계속해서 열정을 불태우는 모습이 후배들한테 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제 이슈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전체로 돌아오는 BTS의 광화문 컴백 공연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만 명 이상 인파가 몰릴 거라는 예측이 나오는데요. 인근 마트와 편의점 등 상권도 손님 맞이로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나라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BTS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들에게 인기 많은 라면들을 따로 진열해놨습니다. 한쪽에는 BTS 멤버 진의 얼굴이 그려진 참치 캔들로 가득합니다. 오는 21일 BTS 광화문 공연에 20만 명 이상의 국내외 팬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근 대형마트가 손님 맞이에 분주합니다. 마트 한쪽에서는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제품들을 판매하는 기획전도 진행 중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여행 가방 보관이나 보조 배터리 대여, 외화 환전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광화문 광장 인근 편의점들도 준비에 한창입니다. 음료와 생수, 컵라면, 휴대폰 용품 등의 재고를 평소보다 10배 이상 확보하고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바나나 우유나 한국 전통기념품을 매장 입구에 진열할 계획입니다. 공연 당일에는 계산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도 배치합니다. 워낙 고객분이 많을 걸 예상해서 외부에다도 이제 포스도 설치를 하고 해가지고 이제 본사 차원에서도 나와서 같이 이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팬들의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그날 정말 많은 인파가 몰릴 것 같아서 역사적인 순간일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근 상권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겨울과 봄 사이에서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출발했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휴일인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만 지나겠고요.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그간 내린 눈비로 인해서 도로 위 빙판길과 살얼음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7도, 춘천과 강릉 9도, 대구 11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 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고요. 당분간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은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내일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과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은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8일 일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